제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입니다. 저는 서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단원고 2학년 1반 수진아빠 김종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스텔라데이즈 대책위원회 부대표를 맡고 있는 허경주입니다. 스텔라데이즈 2등 항해사 허재용의 누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 이경구라고 합니다. 예, 네 분 또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의 백종우라고 합니다. 먼저 첫 파트는 우리 참사 피해자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존자 명단에 없으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답변해주는 공무원도 없었고, 네. 그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해주는 공무원도 없었고, 거의 그 전쟁터를 방불케 했었거든요. 그렇죠. 무정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정부가 발빠르게 어떤 대책이라든가 구조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이었거든요. 오히려 이 우리 가족들이 실종자, 그때는 실종자 가족이라고 했지만, 네. 실종자 가족들이 이러한 방법이 있다더라. 이걸로 하면 좀 더 구조하는데 길게 쉽게 할 수 있다더라 라는 방법을 오히려 우리들이 제시했었고, 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거의 무정부 상태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10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부가 어떤 그런 세월호의 참사를 겪으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에 대한 교훈을 삼아서 이 이후에 어떤 그런 참사에 대한 대응을 마련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반복하고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참 굉장히 참 참담한 감을 느낍니다. 네. 막상 저희도 그런 상황에 딱 놓였을 때 가족에 대한 신원 확인도 어디에다 물어볼 때도 없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과 소방 쪽에 물어봐도 기다려라. 그래서 생존자분들이 좀 계셔서 생존자분들 어디 계시냐, 그분들한테도 좀 저희가 정보를 얻고자 좀 그쪽에서 저희 가족 신원을 확인하고자 좀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 병원도 마찬가지였고, 그 마냥 기다리라는 내용밖에 없었고.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정말 약간 워딩만 달라질 뿐인데요. 처음 현장에 내려갔을 때 공무원들은 한 명도 나와 있지 않았고, 가족들 스스로가 모든 정보를 찾아 헤매야 했는데, 심해수색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알려준 것도 저희 가족들이 먼저 한 거였거든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왜 10년의 기간이 흘렀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이런 참사에 대한 대비가 없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월호 참사 때에 완전하게 정부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완전히 마무리 짓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을 최선을 다했나, 그걸 반성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이런 참사가 생긴다면, 이런 과정이 없다면 역시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몇 번의 조사기구가 있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일기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원뿐만 아니라 기간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예산도 다 받지 못하고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강제 종료당했습니다. 네. 선체조사 같은 경우는 선체에 한한 조사위원회였거든요. 결론도 또 제대로 나지 않고 두 가지로 났었고요. 구조적인 좀 문제점은 일기 특조위든 다 똑같지만은 특조위원들의 구성입니다. 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좀 관련 없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각 당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강제 권한이 없는 조사 권한을 하다 보니까 책임져야 될 정부가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사할 때도 거기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도 안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많은 조사가 됐었구나라고 인정이 된다면 가족들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네. 그게 안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해외에서는 영국의 힐스버러 참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 초기의 조사 보고서가 뒤집히는데 거의 20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증언과 또 증거가 나오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가족들이 철저히 배제가 된다는 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른 정치인들 어느 누구도 그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을 텐데. 가장 그 현장을 잘 목격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생존자와 목격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국정조사에서 그 증언을 해야 되거든요. 정치권에서 이런 참사도 정쟁으로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유불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서 간다는 게 그게 정말 굉장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요. 사실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참사에 결부시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모든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 충청북도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 자체도 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의 힘으로 그리고 이제 4.16 재단의 도움을 빌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제대로 된 천막조차 없이 그렇게 길거리에 앉아있는 저희를 보고 세월호 가족분들께서 4.16 광장으로 와라. 거기에 당시 세월호 연대, 4.16 연대나 세월호 가족분들이 쓰시던 아빠방, 엄마방 이런 컨테이너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아빠방을 스텔라데이즈호 가족들에게 내어줄 테니 이쪽으로 와라. 라고 고맙게 자리를 내어주셔서 저희가 그쪽으로 가게 됐죠. 세계 어디나 그 유가족끼리의 모임을 갖고 서로를 돕고 그다음에 또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필수적일 정도로 중요한 과정인데 저희가 또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들이 참 여의치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각자가 다 자기 집에서 그냥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감내를 하고 있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예. 분향소에 정말 초라한 천막이지만 그래도 그 좁은 공간이 유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서로 아픔도 이야기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안과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일단 뭐 참사 발생하고 분향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부터 처음부터 삐거덕대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향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자체에서는 솔직히 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 분향소를 운영하는 기간이나 어디다 위치할 것이라는 것도 정확한 매뉴얼이든 기준이든 이런 게 없습니다. 3번에 연장을 했고 장소도 지금은 3번을 이동을 해가지고 현재 그 임시청사 옆에 저희가 조그맣게 저희 분향소를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추모 공간을 마련하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규정, 정부의 일반 규정이라든가 일반법을 적용시켜서 자꾸 딜레이를 시키고 예산이 몇 년 전에 이 계획이 수립됐던 예산보다 한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인상이 있었거든요. 경제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500억이 넘었는데 예타 면제됐던 거를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적정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정부 부처의 그런 어떤 지연. 마치 자식의 죽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식의 그런 어떤 가해성 이야기는 정말 참기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는 사회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꼭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시민분들이 꼭 나타나셔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단순한 놀러 가다가 죽었는데 왜 그러지라는 이런 프레임들 이게 전반적인 사회의 그런 2차 가해를 사실은 조장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발언들이 쏟아지니까 말하는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서
뭐 어묵탕 얘기, 네, 네, 맞습니다. 시치파리 얘기 음, 이런 얘기들이 무수히 쏟아졌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오히려 2차 가해를 음, 조장하지 못하도록 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인데 그걸 오히려 저장하는 게 국가였단 말이죠.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팅하고 계시는 저희 엄마한테 와서 100원짜리 동전들 집어 던지면서 돈 먹고 떨어지라고 그렇게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러고 싸우는 척 할 거면 이 돈 받고 떨어지라면서 100원짜리 던지고 가는 것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찾아와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물고기들이 어디부터 먹는 줄 아느냐. 네 아들은 물속에서 눈알부터 파먹였을 거다. 이런 말들을 구태여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아이고. 네, 정말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그렇죠. 어려울 예. 정도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댓글로 쓰는 형태가 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그 물이 차고 있는 상태의 이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거 찍을 시간 있으면 빨리 탈출하지 뭐 하는 거냐? 돈 많이 받아도 좋겠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이 반면에 오히려 응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를 하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고 아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2차 가해 이슈가 왜 생기나 뭐 이런 토론회를 좀 했었는데 하나 이제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본인들의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더 비하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또 일부는 이제 불안한 거죠.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걸 겪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일 거야 하면서 거꾸로 이제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이제 불안의 반작용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혐오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 재난의 수습이나 과정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특히 최근까지도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우리 사회에 꼭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오송 제자 참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뭐 했을까? 그렇게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도로 위에서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하고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한 우리가 그렇게 했던 노력들이 왜 이렇게 또 다른 참사로 반복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 허무하고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하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참사였지만 어쨌든 일어났고 희생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유가족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그냥 집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시고 책임자를 처벌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걸 통한 이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 안전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외치고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을 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이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처음 뵀을 때 굉장히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됐을 때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그 정도 이상은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꾸준히 이런 참사에 대한 것들을 외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도 많이 힘이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도 되었었고 당장 내 자식을 찾아야 하는 상황 앞에서 나는 세월호 가족들이랑 연대를 하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다 하면서 저희랑 같이 하신 분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보니 저희 가족들 내부에서도 이런 참사 이전에 기존의 본인들의 정치적 신조에 따라서 연대에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가 갈려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9.11 테러 이후에 유가족 단체가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되게 보수부터 진보에
예, 그런 입장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공감하셨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김종기 저희들은 대표님. 그때 당시에는 참사 이전에는 참사들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성수대교든 삼풍백화점이든 뭐, 음, 대구 지하철이든 좀 긴 기간을 두고 참사가 발생하다 보니까 뭐 유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예, 예. 자식을 키우다가 학교 보내고 맞벌이하고 직장에 다니던 일반 시민에서 갑자기 그런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야 되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걸 통한 우리가 안전사회로 가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죠. 해본 적도 없고 흔한 그 집회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그랬을 때 굉장히 좀 막막함을 느꼈었고 예, 예. 시민단체들이 700개가 넘었거든요. 저희들한테 와서 그런 같이 하자고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그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것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같이 할 수 있다. 당신네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 세월호 참사에 같이 엮은다면 우리는 못하겠다. 그 조건으로 다짐을 받고 천만 서명 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분들의 힘이 연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절실하다는 걸 이 10년의 세월을 하면서 느끼게 됐었고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첫 마디가 미안하다였어요. 우리가 좀 열심히 잘 싸워서 아이고.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었으면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열심히 못 싸워줘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뭐 어떻게 그분들을 원망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그분들 잘못이 전혀 아니죠. 우리도 세월호 유가족과 같이 함께 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안전을 위해서 계속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같이 다짐을 했었습니다. 일단 뭐 슬픔이나 방황했을 때 저희 그 유족들이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고 숨고 싶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피해자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되고 당일날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가르쳐 주신 게 이제 세월호에 있는 4.16 재단에 계셨던 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그때 그런 걸 솔직히 저희가 터득을 못했으면 일단 저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입을 닫고 감내하거나 참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같이 해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 우리 하나만으로는 너무 숫자가 적고 너무 무시당하고 너무 시선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재난 피해자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 같이 하려고 하고 저희의 현안도 버겁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품을 내어서 같이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애썼더라면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만나셨다는 것들을 들으니까 결국 또 이 방송을 보실 여러 국민들도 우리가 누구나 이런 재난을 또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가 이제 연대를 바탕으로 한 안전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가족으로서 국민이 가져야 될 권리를 당연히 국가는 보장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당일날 참사를 당한 가족이 자식이 어떻게 어디에 있고 어떻게 저거 됐으며 어떻게 수습을 하고 있는지를 모든 정보를 당연히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유가족이 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선행돼야만이 또 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들이 가지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후에 추모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진상을 규명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적법한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재방맞이 대책을 세워서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이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피해자 권리에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좀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피해자 지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 피해자들을 동정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부터도 처음 참사가 났을 당시 가해자인 선사의 대표가 저희에게 무슨 말을 했었냐면, 피해자면 피해자답게 슬퍼하고 있어라. 너희들이 직접 원인 밝히겠다고 나서지 말고, 이런 말까지 들었었거든요. 즉,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는 울고 있어야 하고 슬퍼하고 있어야 하고 수동적이어야 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헌법학자들 모시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가 배웠던 게 있습니다. 망자에게도 인격권이 있고, 이런 참사로 인해서 사망을 맞이하게 된 사람도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장례를 치러질 권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 같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애도할 권리가 있고, 그 나의 가족을 제대로 품위를 갖추어서 떠나보냄으로써 나의 일상을 되찾고 그 이후 나도 다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런 가르침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사회가 피해자들에 대해서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언제 저런 상황에 처해질지 모른다. 라는 그런 프레임을 좀 바꿔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 참사 피해자 단체들이 또 모이고 또 힘을 모으고 계신데, 또 생명안전기본법이라든가 입법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언제 오늘의 국민이 내일의 희생자나 유가족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사회에서 국민의 안전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이런 불행한 참사를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 유가족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참사 때마다 이렇게 특별법을 제정하고 비전문가적인 사람들로 조사위원회를 꾸린다 한들 이 참사가 제대로 규명이 되고 제대로 책임자를 처벌할 수도 없고 거기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전문가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상설 전문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 그걸 법안에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정 체계라든가 그런 연구 노력이, 개선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피해자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정민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피해자가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네. 갑작스럽게 재난이나 참사를 겪고 피해자가 되신 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지,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저희가 찾아가서 옆에서 손잡아 드리고 저희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힘이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언젠가는 더 이상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로 바뀔 수 있다면 저희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가 존재하는 의의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통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먼저 참사를 겪은 참사 피해자들이 사실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족들한테 또 이후에 이 참사로서 헤쳐나갈 때 필요한 부분인 거를 이제 먼저 겪은 우리 유가족들이 가서 도움을 드리고 진상규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또 같이 함께하고 이런 참사 피해자 연대를 또 같이 서포트해서 하기 위한 그 행정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서포트 해주기 위한 권리센터도 생겼고요. 이게 사회적 재단 부설로 이제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이 아픔을 아픔으로만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아픔을 같이 보듬어 안고
이러한 아픔들이 다시는 안 생기게 해야 되는 참사가 어떻게 또 기록되고 또 어떻게 기억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 들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의 그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되고 그게 역사에 남아야 되고 그래야만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인지를 하고 향후에 어떤 정부든 어떤 정치인이든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텔라 데이지오가 단순히 하나의 해양 사고로 기록되지 않고 사회적 참사로서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해양 사고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정권이 그리고 이웃만을 탐했던 기업주의 탐욕이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낸 인재였거든요. 모든 참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수학여행을 갔다가 내가 죽을 수 있고 서울 시내 한복판 길거리에서 내가 죽을 수 있고 운전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혹은 일을 하러 갔다가 혹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데 이런 각각의 하나의 사건들을 유기적인 전체적인 사회적 참사의 하나로서 바라봐 주어야 사람들이 아, 나도 언제 어디서 저런 일을 겪게 될지 모르겠구나 라는 걸 공감하고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도 그나마 국민의 생명, 내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관심은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어떠한 참사라든가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진상을 요구하는 권리를 당연히 주장하게 됐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걸 통한 우리가 좀 더 안전해야 된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맨날 말씀드렸던 거는 기억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기억하지 않으면 그러한 잘못된 일이 참사가 발생했다는 걸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아픈 과거지만 그 아픈 과거를 아픈 과거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조금 더 희망 있고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가자고 기억하자는 거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시적으로 국가의 정책으로 실현돼야 되고 그에 따른 국민의 의식도 또 바뀌어야 되고 네. 그러므로써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세월호 참사로 좀 국민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며칠을 얘기해도 더 나눌 이야기가 참 많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커다란 아픔을 경험하셨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내가 겪은 일을 또 다른 사람이 겪지 않게 하겠다. 또 서로 연대하고 좀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여기까지 또 와주셨습니다. 저희 함께 보는 사람들이 좀 더 기억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계기로 또 세월호 10주기가 함께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